공정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정관리라는 게 어떠한 그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건지, 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처음이 이제 공정관리 기본 요소예요. 그죠? 베이직 엘리먼트, 공정관리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 작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액티비티. 공정관리의 아주 그 기본 단위죠. 이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작업의 정의를 봅시다. 작업은 영어로 액티비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작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공정관리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표현되는 사업의 고유 단위다. 단, 시간을 소비한다 이겁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특정 업무, 기능 또는 의사결정. 공정관리에서의 작업은 공정표를 만드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 작업의 시간 단위는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이제 시간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의 시간 단위는 가장 일반적인 게 day, 일. 이거 뭐 3일 걸린다, 4일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 week. 이건 뭐 1주 걸린다, 2주 걸린다. 이 작업은 3주 걸린다, 뭐 4주 걸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월 단위로도 얘기해요. 이 작업은 2개월짜리다, 뭐 3개월짜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의 작업 단위는 뭐가 되느냐? 데이입니다. 일. 그 다음에 이제 주 단위라든가 월 단위는 아주 그 대형 공사의 그 마스터, 아주 요약 공정상에서 예를 들어 무슨 골조 공사는 3개월 걸릴 거다, 4개월 걸릴 거다, 뭐 기초 공사는 2주 걸릴 거다, 3주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건설 공사의 기본 단위는 일 단위다. 며칠 걸리냐? 이게 공정관리에서 액티비티의 기본 시간 단위를 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형태예요. 작업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작업이 있고, 영어로 이제 프로덕션 액티비티. 두 번째는 조달 작업, 프로큐먼트 액티비티가 있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 작업, 매니지먼트 액티비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생산 작업입니다. 프로덕션 액티비티. 자, 이거는 도면이나 시방서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터파기, 땅 파는 거, 뭐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면에 있어요. 그죠? 이 도면을 보면 무슨 작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 집을 짓는데 실제 들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 작업, 프로덕션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 액티비티의 거의 한 90% 이상이 생산 작업이죠. 두 번째는 조달 작업이에요. 영어로 이제 프로큐먼트 액티비티 해가지고, 조달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현장에 도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아니면 뭐 노무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구매해서 현장에 도착시키는, 조달하는 작업. 예를 들어 무슨 뭐 창호 구매 요청이라든가. 창호 구매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를 만드는 회사 오더를 내는 거죠. 창문 뭐 어떤 사이즈 어떻게 된 형태를 뭐 현장으로 언제까지 갖다 달라. 그럼 갖다 주면은 뭐 돈은 뭐 계약금으로 얼마 주고 현장에 도착하면 얼마 주고 나중에 잔금으로 얼마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조달하는 거, 특수 기능을 갖는 것들, 아주 특수 작업에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뭐 물 밑에다가 기초를 쳐야 된다. 그럼 그 잠수사들이 해야 되는데 잠수사 중에도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 인력들. 잠수하면서도 그 물속에서 뭐 철근 배관이나 거푸집이나 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단가가 비싼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몇 명 안 돼요. 거의 1년치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비도 뭐 특수 장비다 같은 거. 자금 조달도 뭐 조만한 돈들이야 뭐 금방금방 우리가 어디서 뽑을 수 있지만 몇 억 단위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은행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돈 그렇게 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한다든가 인허가는 뭐냐? 관청에서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착공 허가라든가 준공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 내는 거. 그 금방 안 돼요. 예. 뭐 서류 쭉 만들어야죠. 그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 서류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관에서 금방 오케이 안 해줍니다. 이런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은 생산은 하지 않지만 건설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액티비티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의사결정 액티비티. 뭐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이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또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매니지먼트 액티비티다. 예를 들어 이제 여름에 공구리를 치는데 그때 공구리 타설하게 돼 있어. 근데 원래 34도 넘어가면 공구리를 치면 안 돼요. 자, 그럴 경우에 그 액티비티 앞에 의사결정 액티비티를 두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 공구리 타설하는 날짜에 34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지연을 시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정계획에 필요한 자원이에요. 자원들. 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자원들. 첫째는 자재, 머터리얼. 둘째는 장비, equipment. 세 번째는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네 번째가 자금, money. 마지막이 시간, time이 있습니다. 자, 자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이죠. 뭐 콘크리트, 뭐 모래, 자갈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창호, 돌, 뭐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뭐 페인트,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자, 이런 자재들은 대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사에서 수량을 일단은 산출합니다. 그걸 우리가 설계 수량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상당히 넉넉하게 잡기 때문에 실제 수량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량은 언제 이 수량이 나오느냐? 도면이 완료되고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가 이제 그 도면을 보고 물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요 자재, 그죠? 건설 공정에 따라 작업 시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재를 발주하고 그 자재를 현장에 운반해 오는 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재. 자, 두 번째는 장비. 자재랑 이제 비슷하죠. 건설 자재에 따라 적용되는 그 장비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인력 자원, 그죠? 휴먼 리소스, 노무 인력 투입, 부족, 지연.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돼요. 지금 뭐 워낙 아파트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 수급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력을 우리가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돈, 자금이죠. 머니. 자, 건설 사업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잡죠. 뭐 매월 돈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럼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처음부터 뭐 왕창 돈을 갖고 있다가 뭐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발주자도 필요한 만큼만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지급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자가 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시공자 입장에서도 계속 노무자들 돈 줘야 되고 자재 돈 줘야 되고 장비 돈 줘야 되고 하도급자들 돈 줘야 되고 그거 또 발주자한테 받아서 또 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시공자가 투입하는 돈이 발주자로부터 받는 돈보다 더 많아요.
투자하는 돈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공자도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서 꾸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금. 이거 잘못되면 공사 스톱됩니다. 공사가 스톱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요. 발주자한테는.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원, 리스크가 큰 거. 자,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이 시간이라는 거. 타임. 시간도 자원이다. Time is money. 그죠? Time is gol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시간도 무한정 우리가 작업에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 장비, 인적 자원, 자금의 투입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과정에 아주 중요한 제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 시간이라는 개념, 워크데이라는 게 있고 작업 달력, 워크 카렌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작업 시간은 뭐냐? 워크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나는 날짜를 달력 날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 2, 3, 4 뉴메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짜를 타임 제로로 보는 겁니다. 시작하는 액티비티가 제로인데 그게 3일 걸린다 그러면 제로 더하기 3에서 3 그게 끝나는 날짜예요.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액티비티는 다시 또 3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일 걸린다 그러면 3 더하기 4에서 7 뭐 이런 식으로 그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요 숫자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작업시간. 워크데이다 이렇게. 자, 그럼 타임 제로라는 게 뭐냐? 이게 건설 사업의 착수 시점인데 제로라는 개념이 뭐냐? 공정표의 작업 시간에서 제로라는 개념. 작업이 착수되기 바로 직전이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제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작업 달력이 워크 칼렌더. 이거는 뭐냐면 그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을 실제 달력 일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 3월 25일 시작해서 3일 걸린다. 그러면 2020년 3월 28일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나는 날짜를 달력 일자로 표시한다. 데이트로. 자, 이거는 작업의 공기 착수 뭐 종료 시점을 얘기할 때 공휴일이나 주말, 기타 뭐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의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공사가 불가능한 날짜가 있거든요. 이런 까지 감안해서 날짜의 시작과 끝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25일 날 착공했다 이거. 근데 이게 일주일 걸린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걸리면 그냥 단순히 25일에다가 7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4월 1일 날 끝나줘야 된다 이게. 근데 중간에 28, 29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작업 안 한다 그러면 그 날짜를 빼니까 4월 1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3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 달력으로 얘기를 하면 공정표를 보는 사람들이 편하죠. 작업 대회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표시하니까 아니 며칠 걸린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카렌다상에 이 액티비티가 며칠 날 시작해서 며칠 날 끝나는 건지는 1, 2, 3, 4, 5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워크 카렌다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공정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업 달력이 작업 시간보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는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절대 소요기간, 그 작업에 필요한 절대 소요기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은 대개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러면 일정 계산을 수작업으로 계산할 때,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이럴 때는 작업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일정 계산을 하게 하고 작업 달력은 이거는 컴퓨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면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액티비티 한 10개짜리라 그러면 뭐 손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뭐 건설공사 한다 그러면 액티비티 한 몇백 개 되고 크다 그러면 막 몇천 개, 더 크다 그러면 뭐 몇만 개 되는 액티비티를 작업 달력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작업 달력을 기준해서
일정을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관리자라는 거예요. 공정관리의 기본 요소 중에 스케줄러. 공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정의 전체를 보고 스케줄링을 하고 실적을 넣고 분석을 해서 여러 그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을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사실 그 공정관리는 그 공정관리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최초로 1956년도에 그 CPM, ADM 공정표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뭐가 있었느냐? 애니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1952년도인가 53년도에 애니악이 개발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구 센서스, 인구 수 조사하는 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을 했죠. 그 다음 사용한 게 바로 CPM 공정관리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정관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으면 핸들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사실은 사람이 넣어주는 데이터를 그걸 이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데이터 처리를. 근데 실제 거기에 입력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공정관리자다. 공정관리자가 다 스케줄링을 잡아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적도 다 사람이 공정관리자가 넣어줘야 돼. 컴퓨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거죠. 분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공정관리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나가면 공정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젊은 친구들이야. 컴퓨터 무지하게 좋아하고 현장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정관리자를 많이 해요. 그럼 현장 소장이나 그 공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정관리자라 그러면 저 친구 현장 잘 모르고 현장 나가기도 싫어하고 그냥 컴퓨터만 그냥 다룰 줄 아는 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공정관리자가 뭘 해야 되느냐? 컴퓨터 다룰 줄 몰라도 돼요. 실제 현장을 잘 알아가지고 현장의 작업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를 짤 수가 있어야 돼. 물론 공정관리자가 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관리자가 여러 담당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전체 스케줄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진짜 공정관리자다. 컴퓨터 프로그램 그거 다뤄서는 공정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건설회사에서 공정관리자 하면 그냥 공정관리 프로그램 다룰 줄 아는 사람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상당히 잘못됐다. 자, 그럼 이러한 공정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공정관리 기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공정관리자라 하면 일단 공정관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해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하고 청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아무나 못해요. 뭘 알아야지 질문하는 거죠. 그죠? 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참여자들, 건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소통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이게 뭔가 편견을 쏙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업 참여자들한테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정답도 있을 거고, 또 이상한 말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판단하고, 잘못된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정관리자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현장 경험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을 공정관리 교육을 시켜서 공정관리자로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참여자들을 협력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야 된다. 공정관리자가 또 중요한 능력이 뭐냐? 여러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공정관리 도구, 스케줄링 툴. 공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 공정관리 기법과 그에 따른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다. 자, 크게 이제 네트워크 기법이 있어요. 액티비티를 다 연결해서 이제 그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법인데 CPM 기법, 퍼트 기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트워크 기법으로 공정관리를 합니다. 아주 소규모 공사, 비네트워크, 액티비티를 다 연결하지 않고 그냥 바차트 형태 또는 매트릭스 또는 뭐 LOE 또는 뭐 브랑켓 메소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액티비티를 서로 연계되지 않아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그 각각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소규모 건설 공사에 쓴다. 자,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어떤 공정관리 기법을 쓸 거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제품마다 좀 달라요. A된 기법, 뭐 B된 기법,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일정 계산도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공정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뭐 소프트웨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쉽게 우리가 그 운영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정관리의 기본 요소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 업무 분류 체계. 공정관리의 이 핵심이죠, 그죠?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자로 WB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정관리 하다 보면 업무 분류 체계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업무 분류 체계라는 건 뭐냐? 건설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체 업무를 조직화하고 정의하는 업무 위주의 작업 단위 가계도다. 영어로 이제 패밀리 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밀리 트리는 뭡니까? 맨 위에 무슨 뭐 예를 들어 고조부가 있고 고조부의 자식들이 있죠. 뭐 아들, 뭐 딸이 있으면 그 아들은 또 우리의 증조부가 되고 또 증조부 밑에는 또 여러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또 이제 그 어느 한 분이 나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할아버지 밑에는 또 쭉 또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딸 중에 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지쳐 나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프로젝트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맨 위에 무슨 건설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오피스 빌딩 또는 뭐 아파트라고 합시다. 가장 쉽게. 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있다. 이거는 아파트 건설 공사는 뭘로 이루어져요? 동 단위로 뭐 101동, 102동, 백산동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101동이다. 101동은 건축공사도 있을 거고 뭐 토목공사도 있을 거고 기계공사도 있을 거고 전기공사도 있을 거고. 자, 건축공사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겠어요? 기초공사가 있을 거고 그 전에 뭐 터파기 공사도 있을 거고 골조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뭐 도장공사, 뭐 창호공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있다 이거예요. 건축공사 밑에 골조공사. 골조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지하 1층, 뭐 지상 1층, 뭐 그래서 25층짜리라고 25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층이다 그럼 2층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되겠고 보가 있어야 되겠고 옹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바닥 슬라브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잘게 잘라나가는 거. 이걸 바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또는 업무 분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관리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가 뭐냐? 그게 바로 작업, 액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WBS의 맨 하위 단위가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자, 업무 분류 체계의 기능을 봅시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기본이다 이거. 이 업무 분류 체계는 우리 공정관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원가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업무 분류 체계 통해서 그 프로젝트의 각 구성 요소 모든 사업 정보들이 취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액티비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액티비티에는 원가, 뭐 품질, 그죠? 안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분류 체계 만든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하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나눠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관리, 코스트 매니지먼트 할 때도 업무 분리 체계가 필요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 수행의 성과를 측정할 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뭐 WBS 하나에 설계가 어떻게 이게 그 배치돼야 된다라는 것도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및 기자재 관리, 뭐 문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업무 분류 체계에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딱 시작할 때 사업 관리 계획을 만든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업무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샘플로 잡은 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업무 분류 체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약 업무 분류 체계가 있고, 사업 요약 업무 분류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업무 분류 체계가 있다. 첫째는 요약 업무 분류 체계, 영어로는 Summary WBS, SWBS라고 그러는데, 발전소라는 건,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건 레벨 1, 2, 3가 대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레벨 2는 대개 부지, 핸들링,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큐먼트. 자, 사이트로 들어가면 프로브드 랜드라는 건 부지 정리, 빌딩, 건축물, 스트럭처,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사이트 내에 레벨 3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라는 건 이렇게 레벨 1, 2, 3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업무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요약 업무 분류 체계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썸머리 WBS라 그래서 PSWB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프로젝트, 발전소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예 발전소 프로젝트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1, 2, 3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업 요약이라는 건 앞에서 본 요약은 뭐냐면 그냥 발전소라는 건 이렇구나 라는 건데, 요거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요렇게 1, 2, 3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요약 WBS를 기준해서 만든 건데, 그 프로젝트마다 대지 환경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프로젝트마다 좀 특징적으로 WBS를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발주자 WBS다 이렇게. 발주자가 이렇게 1, 2, 3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SWS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특정사업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개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업무 분류 체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Contract WBS, CWB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WBS를 보면 레벨 1, 2, 3는 아까 얘기한 PSWBS예요. 그죠? 사업 요약 WBS죠. 1, 2, 3. 4, 5, 6은 이건 누가 만드냐? 계약자가 만드는 거예요. 자, 플랜트 빌딩 밑에 4레벨, 5레벨, 6레벨은 계약자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WBS를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되고, 계약자가 제공하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가 모두 다 포함돼야 돼요. 이 계약자 업무 분류 체계의 최아래 부분, 발주자가 볼 수 있는 최하위 단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샘플이 인천국제공항. 내가 이제 1단계 했던 그 WBS예요. 메뉴에 토목 플랜트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그 인천국제공항의 1번, 레벨 2의 1번이에요. 레벨 2의 1번. 그 토목 시설에 들어가면 공항 부지부터 부지 조성해가지고 내각도로 해가 쭉 있죠, 그죠? 레벨 2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3가 또 있어요. 이렇게 WBS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주자, 이제 인천국제공항 발주자가 만든 WBS예요. 그러면 시공자는 자기가 해당되는 그 WBS 그 밑에 부분을 만들어서 발주자한테 제출하면 발주자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분류 체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WBS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업무 분류 체계 사전이라는 건 뭐냐면 업무 분류 체계 단계별 업무 요소들, 업무 요소라는 걸 이제 영어로는 WBS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요 각각 박스들이 다 WBS 엘리먼트예요. 업무 요소. 업무 요소를 목록화하고 정의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류 체계 단계별 업무 요소들의 업무 범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업무 분류 체계를 사용할 때 업무의 중복이나 또는 적용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번호 체계,
프로젝트 넘버링 시스템 PNS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업번호 체계. 자, 이 사업번호 체계의 목적은 뭐냐? 업무, 자재, 자료 등의 특별번호를 부여해서 정보의 공유와 교환,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보의 종합 보고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건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건설 과정에 발생했던 정보가 유지보수로 이관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번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러한 사업번호 체계의 효과는 뭐냐면 일관된 식별번호 체계를 제공해서 전체 사업의 정보를 일관성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아주 편리하게 공유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그 사업 참여 조직 간에 상호 이해하는데 편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서 서로 정보 교환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종합 사업 정보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놓으면 사업 계획하기가 편하죠. 그죠?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번호 체계가 적용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기 이제 인천국제공항 1단계 번호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이제 공통 언어 적용하는 게 4가지 디짓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개별 사업번호 특성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언어 적용은 뭐냐? 모든 부서, 공정관리부서, 원가관리부서,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이걸 써야 돼. 인천국제공항에 관련된 모든 부서는 이걸 써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맨 앞에 건설 사업 단계, 이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1로 돼 있으면 1단계, 2로 돼 있으면 2단계, 지금 4로 돼 있어요. 4단계. 그 다음에 시설 분류 체계, 이게 WBS예요. 인천국제공항은 WBS를 FBS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 FBS라고 쓰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FBS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요 세 숫자가 WBS예요. 코드. 요거는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그 번호 체계를 줄 때. 그래야지 WBS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업 번호 특성은 뭐냐면 그건 공정관리하는 부서다. 그럼 공정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번호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또 원가 관리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구매 관리하는 사람은 구매 관리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설계 관리하는 사람은 설계 관리하는 원하는 대로, 품질 관리하는 사람은 품질 관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사업 분야별 사업 번호 체계 구성의 예예요. 인천국제공항. 자, 공정분류 번호 체계, 공정분류 액티비티의 번호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NAX, AAX, ANA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맨 앞에 NAX는 뭐냐? 시설 분류 체계. 이게 바로 WBS다. 자, 밑에 보면 3A3. 이건 여객터미널 레벨 3다. 이게. 레벨 3는 지상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객터미널에서. 그 3A3은 뭐냐? 바로 여객터미널 레벨 3 지하 1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공통적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AAX, ANA는 공정에 필요한 번호 체계예요. 그래서 AAX는 뭐냐면 상세 분류 체계, A는 상세 지역 구분 코드, N은 상세 공정 구분 코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A는 책임 구분 코드예요. 이게 NAX가 뭐냐면 N은 뉴메릭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숫자라 이거예요. N은 알파 A, B, C, D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X는 뭐냐? 숫자도 쓸 수 있고 알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AX 그죠? AAX, ANA 이렇게. 자, 그래서 3 밑에 보면 3A3 이거는 여객터미널 레벨 3예요. 그 다음 CEC는 뭐냐? 비상전원 공급 설비 공사다 이거. 그 다음에 A는 뭐냐? 상세 지역 구분이고 1은 전선관 설치 공사, 맨 마지막 2는 전기 부서. 액티비티의 번호에 이게. 자, 그 다음 보면 사업비, 원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번호를 구성하느냐? NAX, AAX, N으로 표시한다 이거. 맨 앞에 NAX가 시설 분류 체계입니다.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WBS는. 앞에 이제 단계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분류 체계 AAX가 있고 N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3A3
이거 여객터미널 레벨 3다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공정분류체계랑 WBS 같은 거죠. CDA는 창호공사다. 그 다음에 O는 그냥 일련 번호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3A3과 공정분류체계 사업비 산정 계정차 3A3을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객터미널 레벨 3 1층의 원가 정보와 공정 정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3A3에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설계 도면을 한번 봅시다. 설계 도면 맨 앞에 N 이건 건설 사업 단계라 그랬죠. NAX 이건 WBS다 이거. 그다음에 A, NNN, NN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1 이건 뭐 1단계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A3 여객터미널 레벨 3다 이거. 3A3에서 지금 공정정보, 원가정보, 설계정보가 지금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레벨 3 지상 1층의 건축 도면인데 102 평면도다 이거. 평면도 중에 첫 번째 도면이다라는 거. 001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품질, 안전 이렇게 다 가더라도 3A3은 WBS는 계속 모든 번호 체계에서 그걸 써야 된다라는 얘기.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공정 계층 체계입니다. 공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발주자나 뭐 이런 건설회사의 그 전문급 이상들이 보는 공정표.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라든가 뭐 공사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사 대리, 원도급자가 주로 체크해야 될 공정표. 그다음에 밑에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공정표. 이게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정에도 이렇게 하이러키가 있다. 계층 체계가 있다. 스케줄 하이러키.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개인주택인데 뭐 한 1,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공사. 이런 것들은 그냥 바 차트만 가지고도 공정관리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시행 공정표 하나만 가지고도 공정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규모가 중간 규모급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공사비가 뭐 50억에서 100억이나 아니 뭐 100억에서 한 뭐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공사들은 그 공정표를 아주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다 이게. 자, 종합 공정표. 위에 탑에서 보는 거 뭐 발주자라든가 뭐 일반 그 경영층에서 보는 공정표와 실제 실무자들이 보는 공정표, CPM 공정표 이 두 가지 종류로만 운영해도 돼요. 이제 좀 커진다. 뭐 예를 들어 뭐 1000억 이상이다. 1000억, 2000억, 3000억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공정표 레벨이 한 3레벨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맨 위에 이제 탑에서 뭐 발주자나 경영진들이 보는 공정표, 그 다음에 현장에 원도급자들이 보는 공정표, 그 다음에 밑에 하도급자나 이제 그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표, 상세 공정표 이렇게 레벨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초대형 공정표다. 그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정표가 나눠집니다. 종합 공정표 밑에 요약 공정표라는 게 또 있어요. 각 단계별로 설계 단계의 요약 공정, 구매 단계의 요약 공정, 시공 단계의 요약 공정, 나중에 시운전할 때 요약 공정. 그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 공정표라는 게 이제 CPM.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상세 공정표도 그 설계 단계의 상세 공정표, 구매 단계의 상세 공정표, 시공 단계, 시운전 단계 상세 공정표가 나눠집니다. 초대형 건설 공사, 조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는 1, 2, 3, 4단계로 상세하게 공정표를 나눠서 공정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정 계층체계, 영어로는 스케줄 하이어러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